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5.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네, 9월을 맞이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솔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보호자 나랑입니다. 저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만든 게 기껏 이거네요. 네. 왜 부보호자는 중요하죠. 네, 저는 매일매일 행복을 찾는 레나입니다. 네, 50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는 삼주입니다. 벗어나고 있어요, 진짜? 네. 와우, 축하드립니다. 50견 쉽지 않은데. 네, 오늘은 현장 노동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날 때 톨게이트를 지나게 되면 요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럴 때 만나게 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긴 시간을 투쟁을 해오고 계세요. 지난 8월 29일 날 굉장히 기쁘고 의미 있는 날이었는데요.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불법 파견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투쟁의 주역 두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토평톨게이트에서 9년간 근무하다 7월 1일자로 해고된 노동자 이민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 톨게이트에서 6월 15일자로 직접 고용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 박주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계속 투쟁 중이시죠? 네. 네, 계속 투쟁 중이신데 오늘 또 비가 또 엄청나게 와요. 엄청나게 오는데 지금 두 군데로 나눠서 지금 투쟁이 진행되고 있죠. 네, 두 군데로 네. 나눠져 네, 있죠.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고공농성과 또 네. 저희가 청와대에서 네. 노숙농성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네. 투쟁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캐노피 투쟁은 지금 몇 분이서 하고 계세요? 처음에 40명이 넘게 올라가는데 건강상 이유로 현재 22명 남아 있고요. 네, 서울 톨게이트에서는 한국노총 또 노조 조합원들도 네. 한 700여 명이 노숙농성하고 있어요. 민주노총은 청와대, 한국노총은 서울 톨게이트. 그리고 캐노피에는 다 같이 올라가죠. 다 같이. 네. 그 22분은 지금 어떤 심정이실까요? 글쎄 저희가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는 네. 잘 모르겠지만 그 캐노피라는 곳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해야 되나?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있는데 아마 그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저희가 직접 고용 1,500명 모두 직접 고용될 때까지 내려오진 않으실 거고 네. 아무튼 저희는 항상 캐노피가 걱정이죠. 그 캐노피라고 하면은 우리 톨게이트 지날 때 요금 내는 곳 있잖아요. 거기 위인 거죠. 서울 톨게이트나 무슨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대전 뭐 이런 톨게이트 위에 요금소 하이패스 쭉 있는 네네. 지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가장 높은 지붕 꼭대기. 거기에는 공사가 마무리가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매끈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닐 때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 건축자재 부속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발에 금이 간 동지도 있고, 네. 막 한여름에 50도가 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 메이커 명품 크록스 샌들이 240이 220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화물차나 일반 차들이 지나갈 때 되게 많이 흔들려요. 맞아요. 우리 왜 이렇게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갈 때 큰 차 지나가면 작은 차 죽을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기분을 네. 계속 느끼면서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투쟁을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세월호 광화문에 천막 쳤을 때 거기서 잔 적이 있는데 잠을 잔다는 게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예, 계속 이제 옆에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근데 광화문이 화물차가 다니진 않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승용차가 다니는데도 그런데 네, 맞아요. 그 큰 화물차들이 밤새 그렇게 달려대면은 자도 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매연도 심하고. 그죠. 예.
동지들 내려온 동지들 운동화 보면 석탄가루 같은 거 있죠. 새까맣게 그거는 세탁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되어 있어요. 1시간만 있어도 발이 시커멓게 예, 되어 있어서 물티슈로 닦은 걸 보여줬는데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예. 자, 그러면 노숙농성 중이신 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가 그 3박 4일씩 네. 예, 그러니까 조를 나눠서 예, 3박 4일 그 청와대에서 노숙농성하고 집에 가서 한 3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오고 했는데 네네. 저희가 그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그 전부터는 네. 지금 26일인가요? 네네. 그때부터 계속 쭉 지금까지 예, 전 조합원 모두 모여서 네. 예, 총력 투쟁 중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 두 분도 지금 토평이랑 양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가까우신 거죠. 다른 엄청 분들에 가까워요. 비하면. 예, 저희는 저희가 제일 가까워요. 청와대에서 토평이 제일 가까워요. 네. 그리고 지금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금 전국에서 다 네, 올라오셨잖아요. 네, 강원권도 있으시고. 참. 그리고 그 어디야 서울 톨게이트 옆에 한국노총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지금. 네, 거기도 마찬가지. 지금 총력 직결해가지고 네, 네. 계속 안 네, 움직이고 계신 거죠.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전에 비 왔을 때는 네네네. 노숙이 그래도 괜찮다 하는 사람은 그 전에는 청와대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은 그래도 머무르고 네. 또 집행부는 거기 늘 있고 왜냐면 저희 짐도 지켜줘야 하고 네네네. 저희가 없어지면 철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차선을 또 오픈해야 되고 하니까 있고 아니면은 소수는 찜질방 아니면은 저희 민주연합 사무실에 가서 그냥 돗자리 깔고 자는 거예요. 몸만 닐 수 있는 곳이라면 비만 안 맞는 곳이라면 어디든 환영입니다. 근데 저는 참 이게 이 농성 문화가 우리나라는 집에를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외국은요.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계속 집단이 모여가지고 잠자고 먹고 이러면서 투쟁하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되게 특이한 문화라고 하면서 제가 아는 어떤 외국의 교수님들이 이 문화를 연구를 하러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렇게 같이 지내시다 보면은 되게 막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하시고 사실은 이제 요금 수납 업무가 사실은 혼자서 다 하는 노동이잖아요. 네, 그렇죠. 동료들 얼굴 볼 일도 잘 없고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친해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그 톨게이트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그 부스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사무실 안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네, 그 자기 근무 시간 외에 같이 뭐 지내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투쟁하는 한 2달여간에는 같이 먹고 자고 심지어 화장실도 같이 가는 예, 한국 여성들은 같이 손잡고 다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어서 때로는 조금 서운한 부분도 있지만 예, 같이 한 식구이다 보니까 더 사이가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목욕탕도 같이 가잖아요. 네, 맞아요. 목욕탕도 같이 가요. 청와대 근처 사우나 오래된 사우나 있더라고요. 네네. 저희를 위해서 마감 시간을 연장하고 쉬는 날은 또 저희가 씻는 시간에 잠깐 문 열어주고 연대군요, 그렇게 연대. 네. 배려해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지역 연대가 네,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도 소비자잖아요. 그럼요. 그들한테는 네. 뭐 조끼 입는다고 푸대접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시끄러우니까 싫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어서 어우러지는 투쟁이다. 제가 볼 땐 그 사우나 사장님도 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투쟁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면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수납 노동자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요금을 받고 정산하는 일을 하시는 모습이 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아까 그 이민아 그 지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로는 사무실에서도 일을 하신다고 네. 얘기해주셔서 정확히 수납 노동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대부분 그 톨게이트 하면 통행료 받는 그런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 통행료 수납뿐 아니라 그
지나가는 하이패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그 하이패스 차로 지나갈 때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그 이를테면 저희는 저희 용어로 위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처리됐을 때 네. 그런 위반 처리라든지 아니면 뭐 미납이 발생했을 때 미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과적 단속이라든지 그 단속된 차량을 고발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하이패스 차로 지나가면 하이패스 카드를 예, 충전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사용을 안 하실 땐 환불해드리기도 하고 예, 뭐 단말기 정보 변경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 처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그 요금소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또 사무실로 가셔서도 이 업무를 하시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요금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아. 사무실에서 그 외에 후처리를 해주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예, 다르게 이 근무 형태가 다른 거죠. 네. 저희가 조가 4개조가 있어요. 1, 2, 3, 4개조가 있는데 1, 2, 3조는 초번, 중번, 야근이 들어오고 이제 나머지 조는 휴무가 들어가고 그 한 조에 통행권을 뽑는 그 톨게이트를 기준으로 보면 입구자, 출구 근무자, 사무실 근무자가 어우러져서 한 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업무가 들어가고요. 보통 돈만 받는 곳이다. 네네. 무조건 돈만 받고 맞으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차량 한 대당 이 돈은 얼마이고 영상을 맞춰서 저희가 전산으로 쏴주면 그거를 사무실에서 받아서 업무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심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어우러져서 일이 되지 영수증 안 주면 어떤 사람은 네가 돈 떼어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 이 한 대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들어오는 차량의 돈을 처리할 수 없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저희는 1차적으로 수납하고 이 차량에 대해 맞는 어떤 할인을 하는지 면제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통과할 차량인지를 저희가 알아서 그리고 차 종에 맞게 요금 수납을 제대로 해서 입력을 해줘야 사무실에서 그걸 보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외우고 계세요? 그럼요. 머릿속에 다 있죠. 참 이게 세상에 쉬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모든 일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 이제 복잡함과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체계. 필요하고 시스템이 있고 그렇습니다. 야. 근데 한국이 길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체 도로 길이를 합치면 11만 714km가 된대요. 이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36번을 왕복하는 거리라고 하는데 이 중에 이제 고속도로가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톨게이트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고속도로에 있고 요금 받는 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자세히 톨게이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전국의 톨게이트는 약 그 354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톨게이트는 이제 통행료 수납이 주된 업무처럼 이제 다들 그렇게 보시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휴게소에서 쉬었다 가시잖아요. 그것처럼 그 톨게이트에서도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고객 쉼터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제 잘 모르시는 그 인근 지방에 나오시는 출고 네, 개념으로 해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리 안내도 저희가 해드리고 또 이제 저희가 한 번이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들어오시는 고객님이 계셨어요. 갑자기 이제 그 투석을 받으시는 분인데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게 하고 오시면 저희들이 119라든지 긴급하게 고속도로 순찰반을 부르든지 해서 그 후처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 뭐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후처리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 업무에 자부심이 있고 고객의 편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름 해요. 저분이 만약에 통행권을 집어넣었을 때 돈이 많이 나온다, 10,000원이 넘는다,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운전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또 저희가 멘트가 달라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뭐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는 고객의 어떤
그 눈높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도로공사만 아마 톨게이트는 돈 받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돈 받는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겠죠, 그들이.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톨게이트에 계시는 순환 노동자분들께 굉장히 많은 것을 물어보고 정확히는 저희 부모님. 아니 근데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요. 맛집이 어디 있는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 동네 맛집이 어디 있습니까? 네. 라고 많이 하는 물어보시죠. 한동안 저는 네. 그래서 저희 토평 톨게이트 근처에 맛집 탐방을 다녀서 리스트를 뽑아서 고객님들께 드린 적도 있어요.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와, 프로페셔널. 그리고 그런 것도 물어보죠. 제일 가까운 주유소가 어디예요? 네. 그래서 제일 많이 그거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그 하이패스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현금 거기로 가야 되는데 현금 거기가 어딘지를 맨날 헷갈려가지고 거기로 못 가가지고 하이패스 길로 지나갈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제 그 톨게이트에 계시는 분들이 한 번도 화를 내시거나 하지 않고 당황하셨을 텐데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네. 다 정산을 해주시는 네.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일인데요. 그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네. 근데 저 가끔 삼중님이 운전을 하고 다니신다는 게 제일 신기해요. 진짜 길치더라고요. 저도 신기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예. 전국에 거의 350개가 넘는 톨게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전체 노동자들은 몇 분 정도 계시는 걸까요? 총, 네, 요번에 저희 직접 고용하면서 발표된 인원이에요. 저희는 그 정도 되는 줄도 몰랐지만. 6,700명이라고 발표를 했고,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은 얼마나 되나요? 90% 이상 90에서 한 95% 아.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에요. 남성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톨게이트에서. 아니, 저희 외삼촌이 그 업무를 하신 적이 있어서. 과거에, 예전에. 네네. 지금 정년퇴직하셨어요. 네. 저희 토평 같은 경우는 28명 중에 한 분 남성분 계셨어요. 네. 남자들은 보통 그 수납 업무에 적합하게 앉혀있질 않아요. 그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친절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돈 계산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네, 5만 원짜리 내면 23,100원 막 이런 빨리 계산을 해주고 다음 차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순발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남녀 차별이 아니라 많이 늦고 그리고 그 고객 응대 이런 것들이 좀 여자들보다는 덜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을 안 치는 이유가 점수 잘 받으려고. 모니터링이 잘 나오면 이제 실적이 올라가고 그 영업소 평가에 미쳐요. 네. 그 저희는 다 알아요. 저 사람 모니터링이구나. 모르는 척하고 하는 거죠. 그걸 도로공사만 몰라요. 도로공사 모르는 게 많네. 아는 게 뭐냐? 딱 알아요. 야 모니터링 왔다 갔어. 그래서 사무실에 연락해주면 끝. 촉이 좋으신 것 같아요. 다 좋아요. 표가 나요. 표가 딱 모니터링은. 나요. 놓으면은. 네. 근데 진짜 사람 대하는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진짜 딱 보면 다 아시더라고요. 네, 알아요. 네. 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밑바닥까지 싹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그 짧은 차이난데. 10초, 5초 막 그 짧은 순간에도 왜 그런 게 보이는지 미치겠어. 그럼 사실상 이 톨게이트 지금 수납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것들 어떻게 뭐 여성의 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임금이나 고용 형태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톨게이트마다 운영하는 업체가 다 달라요. 그냥 저희는 다 한국도로공사 소속된 톨게이트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운영 업체가 길게는 뭐 4, 5년 이렇게 운영하는 업체도 있지만 저희 이제 짧게는 한 달에서 6개월간 맞는 곳도 있고 또 그렇게 뭐 올해 뭐 4, 5년 맞는다 하더라도 그 저희가 근로계약서는 매년마다 써야 해요. 그래서 저희는 10년을 일하건 20년을 일하건 지금 막 신입으로 들어왔건 다 똑같은 임금 체계가 적용돼서 더군다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 사업체입니다. 이놈의 최저임금 진짜.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요금소별로 운영 주체가 달라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도로공사 그 퇴직자들에게 그 정관예우 형식으로 해서 영업소를 한 영업소를 이제 맡게 하는 거예요. 퇴직했으면 끝이지 뭘 또 거기서 밥 벌어 먹으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이제 큰 영업소 저희 이제 인근의 구리남양주 영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수납원이 한 80 요즘은 이제 80명 정도 내려왔지만 예전에 1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운영하는 사장이 퇴직자들만 4명, 5명 모아서 그 한 영업소를 운영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도로공사는 엄청 바쁘겠네요. 354개 회사를 또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도 그렇죠. 진짜 만만치 않겠는데. 저는 이걸 딱 이렇게 거리의 만찬에서 딱 처음 얘기를 듣고 약간 충격이었던 게, 그러니까 퇴직자의 뭔가 밥벌이를 생각해주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건 암만 생각을 해봐도. 왜냐면 사실상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착취를 해가면서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이 퇴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권리랍시고 챙겨주는 건데, 이거는 암만 생각해도 정관예우라고 본다기보다는 그냥 전 이건 완전 착취. 착취인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퇴직을 할 거잖아요. 누구나 다 퇴직을 할 거니까 사실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퇴직한 이후를 생각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 수납원 노동자가 정년퇴직한다고 이 회사 하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는 도로공사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직원이 나와서 맡은 하청업체 바지 사장의 직원이죠. 그렇지만 모든 업무와 지시는 도로공사로부터 부여하고 명령받고 이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에서 불법 판결이다. 불법 파견이다라는 판결을 받은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보면은 너무 웃긴 게 그 불법 파견 판결이 날 수밖에 없게 운영을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현실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수납원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안 할 수 없는 구조라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어거지로 떼내가지고 뭐 용역이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 거잖아요. 퇴직자들에게 뭐 밥벌이를 자리를 제공해 가면서. 근데 참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구조 자체가 임금 착취할 수 있게끔 계약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임금이 연 1,000원이다. 그러면 900원에서 950원만 줘도 아무 문제가 없게끔 계약서가 써져요. 그러면 어떤 그 바지 사장이 와서 1,000원을 다 주겠어요. 그러니까요. 계약서에는 최고 950원까지만 줘도 아무 이상이 없고 90원을 줘도 그냥 경영 점수만 조금 덜 받고 내가 돈으로 이익을 남겨가는 구조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돈 남기고 나도 곧 떠나고 나이 먹고 또 계약 받을 거 아니면 임금 착취하고 깨끗이 가서 내 뱃속 차리는 게 좋잖아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도로공사고 거기에 착취당한 사람들이 저희 수납원들이죠. 그렇죠. 그럼 이런 형태의 고용에서 제일 힘드셨던 점은 어떤 점이셨어요? 제일 힘든 거는 고용 불안이죠. 네, 연말에 연초에 재계약이 될까. 그 연말에 또 내려와요. 거기 통행량이 줄었으니 2명 인원을 축소해라. 그러면은 보통 다른 회사 같으면 바쁜 영업소로 발령이 나거나 서로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로공사는 저희의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시만 내리면 자르는 건 바지 사장이 자르는 거죠. 더도 잘려요. 장애인이 이력서 갖고 들어오면 비장애인은 그냥 잘려요. 그 장애인 수당을 더 얻기 위해서 그런 구조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고용 불안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 고용 불안에 그 안에 벌어지는 일들은 갑질이죠. 그렇죠. 네. 고용 불안과 갑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그렇죠. 이게 생사 여탈권은 이제 각 영업소 사장들이 쥐고 있다 보니까 영업소 사장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은 내가 다음번 계약에서는 자리 보전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업체가 바뀌어도 그러니까 인원 감축이 없더라도 업체가 만약에 바뀌면서 A 업체에서 B 업체로 바뀐다. 그러면 B 업체에서 인원을 마음대로 고용 승계를 약속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굉장히 다양한 갑질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개인 비서처럼 네. 이제 저를 이용을 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리 기사를 부르는 대신 제가 제가 그 사무장님 댁까지 모시러 가서 영업소에 출근을 시켜드리고, 그 근무가 끝나고 나면 회식 장소로 모셔드린 다음에 끝나면 다시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매일요? 매일은 아니지만 회식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했었어요. 진짜. 그 수납원의 업무가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아니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냥 것이죠. 개인의 호의로 그냥 네. 그 갑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싫으면 하지 말라는 뉘앙스를 풍기지만 진짜 싫어서 하지 않겠다고 하면 조금 연말에 어떻게 네, 될지 안 연말에 좋은 어떻게 상황이 그렇죠. 도래하니까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박주봉 부회장님은? 저는 이 투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갑질 사례들을 많이 예. 접했어요. 예. 근데 제가 직접 겪은 갑질들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큰 덩어리 예. 이렇게 내세워서 말하기에는 좀 짜잘하고 그래서 좀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다른 분들 얘기도 괜찮아요. 들었던 예. 갑질 사례 중에 어떤 영업소는 담배꽁초 줍기 해가지고 5개, 6개, 10개를 검사를 맡아서 그래프를 올리는 거예요. 뭐래? 어디 있는 담배꽁초요? 그 도로에 있는 그 사무실과 톨게이트 그 사이에 그 우리 생활하는 네. 업무하는 그 톨게이트 마당이 넓잖아요. 주차장도 네. 넓고. 그런 데 있는 담배꽁초 줍기 운동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서 몇 개를 주웠네 해가지고 통과가 돼야 한 달 안에 몇 개를 주워야 되고 보험회사도 아닌데 그래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그래프 그리는 사람은 진짜 할 일이 없나 봐요. 영업소도 있고 그래프 많이 그렸어요. 저희는 미납 실적도 그래프로 다 올라가고요. 그리고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차를 가지고 와서 할인을 받으려고 하면 저희가 부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부정으로 뭔가 할인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그 순식간에 저희가 스캔해야 돼요. 장애인이 탔는지 안 탔는지. 그럼 어떻게 알아요? 너무 하다 보면 느낌으로 딱 알아요. 돈 낼 때 있구나 없구나를 어떻게 알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게. 그래서 그 몇 건의 부정을 적발했느냐 이것도 그래프로 올라가요. 그런 것들이 다 갑질인 것 같고요. 지금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고 그렇게 해야 또 재계약이 되고 그런 거 가지고 왜 이런 거 하느냐 그러면 다음 계약 때 다른 사장이 왔을 때 계약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한 거죠. 일종의 그거를 이제 근무자 평가라고 하는데 그 근무자 평가가 잘 나와야 돼요. 잘 나와야 재계약에 유리한 거죠. 아이고. 근데 참 이게 그러니까 고용을 빌미로 해가지고 하는 행위들이 네. 다 너무 치사해요. 네, 맞아요. 네. 아니 이민아 부회장님처럼 그 완전히 이건 개인 어떤 그 택시로 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제 업무가 그 서무라고 해서 그 팀장이다 보니까 그 사무장 바로 밑에서 제가 이제 그 직원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서무들을 다들 개인 비서처럼 이용을 해요. 근데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이렇게 깐깐하게 굴지?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니까 그냥 참아야 되나 보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저희를 같은 동료로 안 보는 거죠. 그죠. 네. 동료로 보지를 않죠, 그냥. 을보다도 병? 무슨 줄을 쥐고 있는 병 거죠. 정도? 이렇게 이제 어쨌든 고용 불안이나 여러 어려움 속에서 거의 지금 7년, 8년 이렇게 긴 투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톨게이트 노동 생각해보면 다 흩어져 있고 회사도 다 다르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투쟁을, 이 긴 투쟁을 시작하게 되셨을까? 이게 좀 많이 궁금하네요. 글쎄,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러니까 투쟁을 제가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약간 갑질을 하는 그런 사람, 부류에 속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것도 투쟁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저희 그
요금소 수납원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정규직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정규직이었다가 예, 2009년도에 이제 정부의 그 선진화 정책에 의해서 이제 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비정규직 신세로 전락을 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 갑질과 이제 모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근로자 지위 소송하고 1심, 2심을 판결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냥 도로공사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이겼으니까 똑같이 소송을 안 해도 다 직접 고용 시켜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그 문 대통령 예, 취임하시면서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책을 내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정말 직접 고용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9월에 그 9차까지 노사전 합의하면서 파행이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아, 그냥 이대로 있어선 안 되겠구나. 나 혼자서는 도저히 직접 고용은 될 수가 없겠다 생각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노조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제일 큰 일은 제가 해고를 당하게 되면서 투쟁에 예,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해고 당하신 분들이 1,500명. 네, 그러니까 네, 6월 맞아요. 1일부터 네, 해서 네. 예, 총 7월 1일까지 해고된 노동자가 1,500명. 네, 근데 저는 참 이유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1심, 2심까지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이유가 없어요. 대법원이 이제 1심, 2심을 두고서 그 판결한 논리를 갖다가 네. 다시 재검토하는 게 네. 대법이기 때문에 대법에서는 당연히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고용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직고용 준비를 안 하고 자회사를 자회사. 만들고 네. 글로 가라라고 하고 나가지고 자회사를 안 가겠다 한 1,500명을 해고를 한 거잖아요. 그때 해고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희는 해고 소식 이런 것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바지 사장 밑에서 근무하다가 네. 그냥 뭐 2월 해야 된다 그러나? 그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안 된 거예요. 도로공사로부터 너희는 해고다라는 해고장이 날라오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 전에 하청업체 사장으로 있다가 불법 파견인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바로 그냥 도로공사 소속이 돼야 되는데 지네들이 우리를 그냥 싹 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무표에 우리 이름이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투쟁장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한 거죠. 해고라는 게 사장이 몇 번 불러서 너 이렇게밖에 못해 몇 번 경고 먹고 심할서 몇 번 쓰고 3번 쓰면 뭐 하고 이렇게 해고돼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오늘 너 밥 안 줘. 딱 이거예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너무 이상한 게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계약 기간조차 깡그리 무시를 하면서 그냥 근무일지에서 빼버렸다라고 하는 게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약 기간 자체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지 사장이 수주를 맡은 기간. 그죠? 그게 저희의 네. 계약 기간인 거예요. 네, 근데 그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였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게 딱 그 네. 시점까지 걔네들이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6월 15일자는 예, 그러니까 6월 15일까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약을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네, 그냥 빼버리는 끝나면서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도로공사는 그 전에 다 준비를 해놓은 네, 거죠. 네. 7월 1일자로 네, 이렇게 네, 전환할 네, 거니까 전환할 거니까. 2019년 네. 계약할 때는 그 기간에 맞춰서 계약하시오 네. 이렇게 했겠네. 그 자회사라는 게 너무 갑자기 만들어져서 저희가 2018년도 12월 30일까지 하고 그 2019년 1월 1일에는 모든 영업소가 다 그러니까 업체가 거의 다 변경이 됐어요. 그게 이제 수의계약 그러니까 이를테면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이제 운영하는 거를 저희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그 수의계약 사장들이 이제 기간이 뭐 4년도 남고 5년도 남잖아요. 근데 그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영업소 10개, 20개를 쪼개기식으로 뭐 6개월, 5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장이 10개에서 20개 업체를 맡게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6개월, 뭐 어떤 데는 5개월 이렇게 계약 기간을 준 거죠. 저희가 그렇게 계약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자회사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노동자들을 1,500명을 한꺼번에 해고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라고 봐요. 그리고 더군다나 민간 업체도 아니고 공공에서 그리고 대법 판결에서 맞아. 딱 이거 얘기할 것 같았어. 해고한 적 없다. 우리는 계약 기간이 끝난 거다. 계약 기간이 종료된 거다. 너희는 우리의 직원이 아니다. 이거였잖아요. 대법원 판결 나고 얘기하자. 네. 그렇게 떳떳하게 떠들던 이강래. 네, 말 나온 김에 그 8월 29일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도로공사는 이제 명백한 불법 파견을 한 거고 그 소송을 통해서 요금 수납원들은 그냥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다. 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용역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한 사람들조차도 네, 그 그쵸. 원청인 예, 한국도로공사의 의사를 표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직접 고용되어야 한다. 예, 이런 판결인 거죠.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 중간에 퇴사하거나 해고한 네, 사람들이 더 지금 좋게 생겼어요. 근데 이 판결을 조금만 더 짚어보면은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 간주 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이후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간주나 직접 고용 의무와 관련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간단하게 말을 좀 해보자면 현재 해고나 계약 종료인 상태와 무관하게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에서 이긴 노동자들 300여 명은 다 직장으로 직접 고용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게 다른 해고 노동자들도 있잖아요. 네, 그 네. 해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300명만 지금 판결이 난 건지. 지금 대법원에서는 300명만 최고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3심까지 이긴 거고 1차 승소하신 분, 2차 승소하신 분이 차례대로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1차 승소를 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1,500명은 소송을 다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일단 판례가 대법원까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1차에서 머물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이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내년에 이기든 5년 후에 이기든 그때 이기면 인건비를 다 줘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도로공사는 대법원 승소한 사람만 직접 고용을 한다라고 발표한다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돈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네들 성과금만 우리 없이 잔치를 하기 위해서 나라 돈으로 소송하고 항소하고 인건비 이중으로 내고 이강래 지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합의하려고 하겠죠. 맞아요. 대법원 졌으니까 당신은 1,000만 원이니까 500만 원만 받고 빨리 우리 회사로 들어와서 일 좀 해줘. 이게 수순이잖아요. 항소 준비하고 304명만 하느니 마느니 개소리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이거를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고용이 되면 통행료가 올라가고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임금 착취만 안 하면 저희 줄 거 주고도 남아요. 그럼요. 중간에 임금 착취한 부분을 국민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고용을 떼써서 하거나 억지로 우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국민들이 꼭 알으셔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더 알아야 돼요. 맞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예전에 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 추계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직고용 됐을 때가 비용이 덜 든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질도 더 좋아지고. 맞아요. 네. 모두가 좋은 게 윈윈하는 게 다 네. 직고용인데 정규직하고 근데 왜 자꾸 이러는지 참 내 구조가 이상해 진짜.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판결 났을 때만 해서 그때 다 직접 고용됐어도 맞아요. 예, 지금 소송 비용으로 들어가고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부분 그런 부분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쵸. 지금 도로공사는 그런 걸 다 감수하면서라도 자기네 밥그릇을 챙기고 싶은 거죠. 그 때를 쓴다는 말이 정말 참 부적절하게 쓰인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저들이 때를 쓰고 있는 거 같아요. 완전. 그 심지어 혈세까지 낭비를 해가면서. 네. 맞아요. 자, 근데 지금 결국 3번의 승소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불법 파견 판결이 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까지 다 이겼다는 거는 도로공사가 아마 엉망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죠. 엉망으로 운영을 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납원들에게 도로공사가 직접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업무 네네. 자체가. 예. 근데 잠깐 증거가 엄청 많아요. 그죠. 네. 사무실에 있는 공문이 수두룩 빽빽하고요. 창고에 엄청 쌓여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보고하고 전화 오고 간섭하고 그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자료를 뽑아놓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 보시는 분들도 다 알을 거예요. 대법원에서 아니면은 고등법원에서 다 봤으니까 차고도 넘쳐요 정말. 더군다나 도로공사에서 2015년에 소장들. 소장들을 이제 파견을 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도로공사로 파견을 안 했어. 2015년부터는.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게 2015년부터는 불법 파견이 아니다. 라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장이 없어서? 네, 근데 소장이 없다는 단 하나만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니 잠깐만 소장이 없으면 그 업무 지시를 누가 하는 건데? 그런데 2015년부터 너네가 한다. 네, 시스템으로 네네. 예 저희한테 지시하고 저희가 공문으로도 하고 또 아니면 서무들끼리 뭐 밴드를 만들어서 업무 지시를 따로 한다든지. 아니면 쪽지나 공문 문서 수발 다 하고요. 아이고야, 하루면 저는 도로공사 직원의 전화를 받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서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어요. 소장이 소장실에 있지만 않았지 그들이 지사로 가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양평 그다음 북여주 서여주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 소장들이 지사에서 모여서 있다가 같은 차를 타고 수레를 돌아다니면서 결제를 하고 가요. 결제만 해요. 진짜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다. 너무 웃기잖아요. 난 근데 누가 봐도 너무 웃긴데요? 얼마나 꿀직장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차 타고 와서 사인해주고 이 영업소 가서 커피 먹고 저 영업소 가서 커피 먹으면서 농담 따먹고 아니 근데 시스템으로 진짜 이게 퇴직한 사람들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천국이에요. 아 진짜. 근데 승소 이후에 도로공사의 입장 변화가 지금 있나요? 그 이후에 이제 보도자료라고 해서 8월 29일 대법 판결을 존중하며 봤어요. 네. 하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추후에 9월 3일 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잠정 연기되었어요. 어제잖아요. 엊그제. 네, 엊그저께. 그래서 또 한간에 오늘 한다는 말도 있는데 아직까지 5일 날 한다고 해서 오늘 빗속을 뚫고 집에 갈 수 있을까 하고 내심 조금만 10% 기다리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아니 판결이 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기자회견에서 후속 조치를 발표한다는 말은 질 줄 알고 이미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네.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혈세 낭비. 다시 한번 혈세 낭비. 아니 1심, 2심을 다 져놓고 뭐하러 대법을 가요? 난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 그들은 이제 준비한 게 이제 대법에서 지면 300 몇 명만 끌고 가겠다라고 준비를 했겠죠. 그것도 조무원, 식당 조리원, 화장실 청소, 쉼터 화장실 청소 늘 그렇게 저희를 협박했어요. 그런 거 시킨다. 풀 뽑는 거 좋아요. 괜찮아요. 막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상담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편한 거 안 시킨다. 예초기 돌리게 한다. 도로 정비시킨다. 힘들어서 절대 못 버틸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저희를 협박한 거는 웃음이 나올 정도로 기가 차죠. 저희한테는 풀 뽑는 거 시키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 근로시간 209시간이잖아요. 네네. 그거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마다 너네가 생각을 간헐적으로. 해봐라. 예, 풀을 뽑는 게 매일 있겠느냐. 풀 뽑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만 부르겠다. 그래서 너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임금 청구 소송을 못한다.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도 조금밖에 못 받고 하는데 어떻게 너네가 버틸래? 이런 어떻게 식으로. 먹고 살래? 이렇게 예, 얘기하는 그렇게 정말 뭐 먹고 살라 그러냐고. 저거 진짜. 정말 기본 그러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면서 저희한테 하면서 협박을 하는데 그 협박이 간혹 뭐 먹고 통하기가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냐는데 그 말이 진짜 너무 빈정상하는 거예요. 뭐 먹고 살래? 우리를 도대체 뭘로 봤으면 저 나이 53이거든요. 내가 다 컸거든요. 내 월급 갖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상식이 없어 상식이. 사실 저는 이런 뭔가 갑질을 들으면 화나잖아요. 근데 너무 상식이 네, 없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정말 예. 머리가 하얘져요 너무.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이게 상식이 이게 일하는 노동 어쨌든 그들도 노동자라고 주장을 할 텐데 그 일하는 노동자가 뱉을 수 있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들 정도로. 우리를 노동자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이런 취급을 당하고 사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네, 대한민국 맞아요. 현실인데 진짜. 거기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이걸 합리화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갑질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고용 형태인 거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직접 고용 투쟁이 이제 이번에 1,500명 집단 해고 있고 나서 청와대 농성이나 캐노피 고공농성으로 이슈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사실 이 소송과 투쟁을 시작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펼친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사실 기대감도 되게 크셨을 것 같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 초기 인천공항을 방문하기도 했으니까 더더욱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정규직화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할 때 상시적 근무 또는 국민 생명의 안전관리 뭐 이러면 직접 고용. 그 외에는 자회사 뭐 이런 안이 붙잖아요. 저희는 상시적 고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국민 생명에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를 자회사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잣대를 저희들 지네들 편한 대로만 이렇게 옮겨 붙여서 잣대로 우리를 몰아 넣으려고 한 거죠. 그렇게 여태 그러면서 협박해온 거예요. 그거를 빌미로. 자회사 해도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꼭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이중적으로 꼭 만들어 놓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맨날 당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딱 공공기관은 직접 고용해라. 그리고 대기업도 몇 명 이상은 직접 고용해라. 딱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뭐 또는 아니면 뭐 부득이하게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공감간다. 너무 열받아요. 말장난이잖아요. 그죠. 도롱선에 처음부터 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될 때부터 자회사를 염두에 두고 다른 거는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회사에 모든 거를 껴맞추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회사밖에 안 된다. 양아치야, 양아치 진짜. 그래서 모든 거를 저희는 그러니까 자회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계속 몰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심 승소하고 나서 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됐을 때 아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우리 다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회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 정책이 없었다면 아싸 잘 됐구나 자회사 만들어도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공항공사도 자회사 만들어서 다 갔잖아요. 그죠. 지금 다 후회하고 있잖아요. 다. 근데 사실 이제 직고용 정규직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청년들이 되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제가 그거를 많이 고민했었어요. 청년들이 뭐 개나 소나 다 뗐으면 직고용이냐, 뭐 시험 쳐라, 막 그러는데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런 걸 잘못 알고 있구나.
공채, 정규직이 똑같다고 생각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꼭 시험을 보고 거기 시험 점수가 돼서 1차, 2차, 3차를 통과를 해야 공채로 들어간 사람만이 정규직인가 보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 80년대 직장 생활 할 때는 이력서 내고 면접만 보고 들어갔지만 다 정규직이었어요. 이과에 있다가 뭐 일도 잘하면 저과로도 옮겨주고 저과에 있는 사람 일 못하면 저쪽으로도 내려주고 막 이러지만 자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시험 봐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채에 들어가야지만 정규직을 되는 줄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정규직은 다 직군이 있잖아요. 뭐 공채 시험 본 사람의 정규직, 기술로도 들어간 사람의 정규직, 포트폴리오 제출하고 뭐 디자인 같은 뭐 이런 정규직, 아니면 뭐 음악하는 사람 내가 뭐 이렇게 갖고 가서 작품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직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공채와 정규직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이해 안 가고요. 저희가 정규직이 돼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물러나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일 하면 돼요. 그때 비정규직 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투쟁해서 이걸 쟁취할 수 있을까요? 본인들이 못하는 걸 우리들이 해주면 엄마된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응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투쟁하시는구나. 이렇게 사고가 발전이 돼야 우리나라도 함께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엄청 생각 많이 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네. 되게 정답을 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규직이라고 하는 일자리 자체가 사실은 뭔가의 어떤 굉장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만 하는 일자리로 인식이 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정규직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돼야 되는 거고 비정규직이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고용 형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오히려 그런 틀을 깨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규직이라고 하는 고용 형태가 절대 굉장히 어떤 성취의 목표가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고, 네, 맞아. 권리죠. 당연한 권리죠. 네, 당연한 어떤 노동자로서의 기본이 되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지금의 투쟁을 좀 더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연대를 많이 와요, 의외로. 대학에서나. 그런 거 보면 정말 저 부모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나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같은 세대의 부모인데 우리 자식에겐 그런 교육을 못 시키고 나도 몰랐으니까 이제라도 좀 그런 대화를 좀 해야겠구나. 너무 이쁜 거예요. 연대 와서 막 공연하고 발언하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새로운 어떤 세상에서 교육받고 온 애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정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느낀 게 저희가 이제 그 청와대 행진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광화문 그 광장에서 그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하고 아빠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행진을 하고 지나가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노동가요가 막 들리면서 저희는 이제 피켓을 들고 막 지나가니까 저분들은 왜 저러고 있지? 라고 하니까 아빠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 힘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런 방법밖에 없어서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데 되게 뭉클했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고 키웠어야 되는데 아마 내가 지금의 이 사태가 아니고 내가 그냥 지나가는 시민이었으면 몰라 시끄러워 이러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이라도 지금 자라는 아이들에게 정말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잠깐 했었어요. 근데 두 분은 이미 두 분 자체의 투쟁만으로도 우리 사회를 한 발짝 더 나가게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자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톨게이트 노동 환경이란 걸 제가 좀 떠올려 봤는데 톨게이트가 되게 전국 각지에 있고 한 장소에서 많은 인원이 일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했듯이 거리의 만찬에 나오신 걸 봤는데 거기서 이제 매년 해고장을 받고 다시 계약서를 쓰는 과정이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톨게이트가 인원 감축 사업장으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또 거기에 내가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되게 조마조마해하면서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해 주셨던 그 회사 갑자기 들을 때는 정말 분통이 막 터지고 막 정말 이렇게 한탄만 나오다가 이 회사가 명백하게 갑의 위치에서 갑질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노동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톨게이트 수납원 일을 또 하게 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노동조합에 또 가입을 하게 되신 건지를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처음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톨게이트라는 곳을 알게 돼서 시작을 했어요. 물론 생계와 아이들 학원비 예,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제가 비정규직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도로공사 직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년 계약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그 계약직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렇게 이제 한 해 지나다 보니까, 소송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직접 고용돼야 될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돼야지,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공사가 너무 갖은 꼼수를 부리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하면서 너무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건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위치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힘이 아니니까 여러 힘을 모아서 싸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기 전에도 돈 만지는 직업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받고 이런 거는 되게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 이제 양육 하면서 보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양평이다 보니까 공장도 없고 회사도 없고 뭐 소규모 점포 이런 데밖에 없어서 취직하기가 내 마음에 드는 곳이 딱 없더라고요. 근데 그 구인구직 사이트에 양평군청 구인구직 사이트에 요금 수납원을 모집한다고 하길래 과연 답답하게 내가 저기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고 그냥 의문 삼아 아니면 시험 삼아 이렇게 한번 도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급했나 봐요. 바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떨결에 일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생각보다 안 답답하고 시간도 되게 빨리 가고 그 잔돈 만지면서 막 거스름돈 주고 이게 딱 맞으면 기분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뭐 7년이란 세월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뭐 일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정규직 전환 발표 나오고요. 소송이란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이 다른 영업소들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쪽에서 소송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 뭐 이러면서 어느 변호사 알아가면서 노동조합을 알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뭐 한국노총이 뭔지 민주노총이 뭔지 네이버 검색하면서 도대체 어떤 걸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팩스로 계속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그러니까 노조 가입서가 오면서 이제 정보들을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계속 보고 또 전화도 해서 물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된 거죠. 그래도 노동자의 편은 민주노총이다. 그런 얘기가 다 올라와 있고 저희 오빠도 GM 다니거든요. 정규직이라 비정규직의 슬픔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것만 물어봤어요. 노조 가입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해야 되냐 그랬더니 민주노총에 해야지. 그 말 한마디에 민주노총이다.
그 민주노총도 여러 집단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운이 좋게 민주연합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정보도 얻고 저희한테 보호자가 생긴 거죠. 진짜 보호자 같은 느낌. 노동조합은 보호자 같은 느낌. 그리고 딱 민주연합 가입한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차장들이 와도 심하게 막 못해요. 그 와중에 또 눈치를 봐가면서 약한 사람들 골라 괴롭히고. 네, 골라 괴롭히고. 네, 정말. 저희 처음에 그 민주연합 가입한다고 네네. 이제 딱 했을 때 민주연합만 하지 말라고 그럼 더 글로 가야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지사에서도 오고 사장도 그 어떤 사람은 이거는 사답인데 회사 그만둘 거예요. 뭐 다른 거 배울 거예요. 그랬는데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장이 배신 그다음에 그 영업소에 와갖고 누구누구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어디 뭐 배우러 다니다더니 투쟁 배우러 다녔다고 뒷담을 막 그렇게 하고 갔다고 전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웃기지. 진짜 근데 웃겨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되게 막 경험이 많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험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해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계의 어떤 절박성 때문에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지금 저는 가입한 해보니까 제가 3월 말에 노조를 가입했어 올해. 네네. 4, 5, 6, 7, 8 지금 6개월째 3개월을 투쟁했네. 네, 6개월째인데 3개월을 저희들 출근 투쟁 같이 했으니까 6월 1일부터 3개월 넘게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쟁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몰라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우리가 살면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보는 누군가의 위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면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저 위치에 될 수 있는 날이 되게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의외로.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들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열고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맞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라고 비웃기보다는 왜 저럴까 무슨 이유일까라고 한번 의문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물어봐 주시고 예. 예, 우리도 정상적인 가정주부이고 엄마이고 며느리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보다 못해 해도 너무하니까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자, 해도 너무해. 그래서 가족분들은 어떻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나요? 저는 이제 신랑은 이제 나서지 말라고 해요. TV에도 나오시나 네, 봐요. 싫으니까 싫은 거죠. 그냥 이렇게 조용히 그냥 그냥 잘리면 잘리는 대로 그냥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래 뭐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나는 민주노총을 가입해야 될 것 같아 얘기했더니 그래 투쟁을 좀 하다 보면 민주노총을 가입하고 싶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이 튀었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얼핏 아무래도 지회장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때부터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서지 말라고. 아니 지회장님을 모시고 살기가 쉬운 게 아닌데 영광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이게 지금 나서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명이 해고가 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랬더니 이제 이해는 하는데 이제 자기 와이프가 나서는 건 싫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이제 두 가지 마음이 공존을 해서 지금은 좀 이제 많이 막 편을 들어주다가도 이제 요즘처럼 많이 집에 못 갈 때는 한 번씩 조금 짜증을 부리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좀 자랑스럽다는 말은 가끔 해요. 그래도 네가 되게 소심하고 제가 좀 약한데
생각보다 너 되게 강단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랑스럽다고 얘기해주고. 원래 강단 있는 분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외유내가. 그럼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 다 예, 엄마가 아이들이야 뭐 좀 이제 비판적인 이제 그런 이 나라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좀 눈으로 보니까 엄마가 하는 일을 옳다고 생각한다고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저희 엄마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제 걱정만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너네들 1,500명 그렇게 길바닥에 어서 자기 해놓고 지그들은 발 뻗고 잘 자고 잘 먹는다고 썩을 것들 막 이렇게 말을 내고 예, 무조건 제 편으로 예, 빨리 끝나서 빨리 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뭐 저희는 남자만 셋이에요. 아들만 둘이라. 그 애들이 남자들이고 제 성향이 좀 강하게 키웠어요. 애들을 이뻐는 엄청 하면서 아닌 건 아니고 막 굉장히 엄하게도 키울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엄마 성향을 알아요. 뭘 해도 슬쩍슬쩍 안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많이 하죠. 적극적인 저 성격 때문에 큰일이다 막 이러면서 말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다치지만 말라, 다치지만 말라. 뭐 그렇게 응원해요. 단톡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뭐 밥 먹었냐. 저는 엄마 밥 먹었어 소리를 투쟁하면서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맨날 다이어트 하라고 구박하더니 투쟁하니까 이제 밥 걱정해주고 잘 자냐고 걱정해주는 아이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늘 앞장서서 하는 성격이고 목소리 크니까 그런 걸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전 이미 경찰에 잡혀갔다 왔거든요. 근데 요번에 얘기했죠. 저희 끝장 투쟁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의 방침이 다 끌려가든가 다 병원에 실려가든가 그게 우리의 지금 목표다. 나 빵에 들어갈 수도 있다. 우리 서방님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식은 넣어줄게. 이런. 조용히 사식은 넣어줄게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뭐 포기한 거예요 이제.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 할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밑으로 넘기는 거죠. 그냥 조심하라는 말을. 그래서 아직은 집에서도 잘 버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두 분 가족 모두 그 마음일 거예요.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승리해서 돌아오시라는. 정규직 도로공사 정규직 시어머니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와우. 아들이니까.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투쟁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대법 판결 받은 분이 300여 명 되시잖아요. 네네. 예,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아직 판결 받지 못한 마지막 한 사람까지 1,500명 모두 다 직접 고용될 때까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장 투쟁 할 거고요. 예, 그 제대로 된 예, 직접 고용 돼서 예, 도로공사 예, 당당한 정규직으로 예, 근무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1,500 모두가 한꺼번에 직접 고용되는 게 저희 처음 투쟁한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때까지는 아마 투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명의 낙오도 없어야 되겠죠. 네. 네. 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저 그냥 청와대 주민들께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말씀. 저희가 좀 많이 시끄럽고 많이 통행하실 때 힘드시죠. 저희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도 예, 가정으로 돌아가면 예, 한 가정의 엄마이고 딸이고 예, 아내입니다. 예, 저희도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예, 그렇게 하질 않더라고요. 이 나라에서. 저희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반드시 직접 고용돼서 그 청와대를 깨끗이 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민아 지회장님이 청와대 주민들께 했으니까 저는 정부에게 할게요. 네. 왜 들어 누워야 봐주고 노숙을 해야 봐주고 단식을 해야 하고 삭발일 정도 해야 뉴스에 나오고 저희 이렇게 투쟁 많이 했는데 한 달 정도 기간은 기사가 안 나가는 거예요. 뭐 언론을 막는 건지 편집이 되는 건지 실제적으로 취재가 나왔는데 내일 저녁에 나갈 거다 하고도 방송에 안 나간 적도 있거든요. KBS에서. 그런 거 보면서 막힌 게 많구나.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정권 잡으셨을 때 제대로 된 정책 펴셔서 국민들에게 실망감 안겨주지 마시고 본인이 말씀하신 정규직 전환 정책 정말 제대로 이행해서 서민들이 잘 살아야 소비도 늘고 더불어 다 잘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빨리 나서야죠. 예. 도로공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에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 청와대에서 전화 계속 하셔야 돼요. 도로공사 사장한테. 왜 안 하고 있냐. 대법 판결 난 지가 언젠데 이러고 있냐. 사실은 누가 잘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가장 우리나라 기본이 되는 서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 게 맞죠. 하나하나 그분들을 보살피고 돌보지 않으면 정부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자, 오늘 저희가 일단 팟캐스트 출연을 부탁드렸을 때는 판결이 나기 전이었어요. 네, 29일 네, 판결이. 예. 네. 근데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좀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긴 세월 투쟁으로 이제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톨게이트 수남 노동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조만간 직접 고용, 전원 직접 고용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면서 뜨거운 연대의 마음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오늘 마무리는 다 같이 투쟁에 승리하시라는 마음으로 투쟁 한번 외쳐보고 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투쟁! 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팟캐스트 울들의 당나귀 귀 시즌5는 2019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